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066원을 오늘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렇게 원화가 세지면서 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띠고 그 다음에 1달러당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이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지속되어 온 가격이 1100 한 5, 60원대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지금 한 100원 정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한 10%에 가까운 원화 절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현대차라든지 삼성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거기에 달러로 돈을 받는데 그걸 다시 원화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한 돈이 10% 정도 날아가 버리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결국은 달러를 갖다가 이 같은 원으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외 여행이 지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수입품을 사거나 직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여행을 하거나 외국산 물건을 살 때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도 소비를 하는 행위고 해외에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돈이 적어져서 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수출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죠. 수입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 흑자가 적자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 지금 인위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 위험국이다, 의심국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환율을, 달러하고의 환율을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실제 환율 수준만큼을 이렇게 가지 않아서 물건을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수입을 적게 하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포함된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원화의 강세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는 데다가 한국 경제의 전체 성적표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절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또 북한의 이 리스크, 한반도 리스크가 낮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외환 당국은 한국에 이제 이 금융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 항상 이 달러를 이렇게 살 때 그 가격을 사실상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어느 나라든 이런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들을 확보해 두고 그게 무슨 외평채니 이런 겁니다. 채권을 가지고 환율을 항상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는 무역이 흑자를 호조를 띄어서 리스크가 완화되어서 하는 것은 다 뻥이고요. 핵심은 신년 초부터 한미 FTA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기존에 하던 환율에 대한 개입을 정부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은 이 원화와 달러의 가치보다도 이 원화를 낮게 평가해서 인위적으로 한마디로 이 원화를 평가절하해 두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겠다 하니까 손을 떼니까 이제 1060원, 50원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천천히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원화 강세 현상을 갖다가 이끌고 오는 바람에 지난 1년간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3.8%가 올랐다는 겁니다. 재작년 2016년 12월 31일에 대비
2017년 12월 31일까지 13.8%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한 사람은 앉아서 100원 받던 게 86원 받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자, 일본 기업들은 아베노믹스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엔을 시중에 돈이 많이 깔리게 되면 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에 지금 재미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을 가면 돈에 쓸맛이 난다라는 게 원화가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가지니까 일본 여행들을 요즘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출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은 수출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지 무슨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양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대기업이 원화 강세의 부담을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저임금에다가 근로시간 단축에 더 나아가서 이 환율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죽을 판이 되는 겁니다. 자, 대기업은 이때까지 벌어난 거가 엄청나게 벌었지요. 실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원화를 약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비판까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 대기업은 그때 하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말 죽을 판이 된 겁니다. 자, 국민들은 해외 나가서 돈을 더 쓸 수 있고 원화 강세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국내에 수입되는 물가가 싸져서 내수를 늘어나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현상을 당장에 눈앞에 뜨기 좋다고 묶어보자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직구로 물건을 사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 돈 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막 물건 사고 해외여행 가고 합니다. 근데 그 물건도 외국 거고 해외여행 가서도 외국서 쓰는 거죠. 정말로 내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 환율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도 이 환율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별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석 달 새에 8%가 급등을 했는데 이건 급격한 쏠림이지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을 적당히 달래고 넘어가고 국민들이 돈쓰만 난다는데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지속되면요, 한국 경제가 거의 골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외국 물건들이 냅다 한국에 깔리게 되고 한국의 간판 대기업들이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1080원 이하가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금방 적자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건 이제 1066원이에요.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또 어려운 측면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동맹, 즉 석유 수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중동 정세가 굉장히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이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또 이런 감산을 또 주도하고 있어요. 사우디는 국내 정쟁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중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존의 오일과 세일가스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대체제다 보니까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감산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면 석유를 생산하는 양을 줄이는 거죠. 합의를 해서. 그럼 시중에 물건을 작게 팔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석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세일가스는 올라가면 굉장히 봉이다 싶겠죠. 한때는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사우디 주도로 한 3, 4년 전에는 하락을 시켜가지고 뭐 20달러까지 배럴당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20달러대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세일가스 업계가 한 3, 40%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오페크가 올리고 있으니까 미국의 세일 가스가 지금 굉장히 날개를 달한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석유 가격은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제 유가는요, 그동안에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풀다가 8년 만에 석유량을 줄이는 오페크와 또 이 세일 오일 가스로 무장한 미국 간의 이 싸움이 노동을 쳤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감산을 이렇게 연장한 주요 산유국이 과연 오페크의 합의를 지킬 것이냐. 또 미국의 세일 오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수지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균형을 나타낼 건가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지금 석유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이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으로 빠져들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있고요. 중동의 정치적 이렇게 혼란도 지금 예루살렘 발언 이후에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30일 작년 오페크 총회에서 오페크는 감산을 또 결의를 했는데요.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오페크의 이 시장 석유 가격 전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2018년 1월부터 이 6월까지 하루 12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페크는 그 이전까지 세일 오일에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출혈을 하면서 뭡니까? 이 석유 가격을 내란 거죠. 그래서 점유율을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저놈들 다 망할 때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름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다시 턴을 한 겁니다. 자, 오페크의 결의가 있고 난 이후 열흘 뒤에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오페크에 들어가지 않은 11개국도 또 감산을 하루 60만 배를 하기로 하면서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 사이에 감산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산을 기존에 이제 해오고 있던 거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을 했고 또 거기서 6개월 더 해가지고 올해 말로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감산 자체에 산유국들이 동의한 것은 이 세계 석유 재고량이 생각만큼 줄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저유가로 산유국들 재정이 다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저유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우디의 경우에는 미국의 세일 업체들 다 죽인다고 앞에 맞섰다가 공공부채가 1154억 달러, GDP의 17%까지 이르게 됐고 2014년 말에 118억 달러였는데 9배가량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다 지금 빚이 쌓여가지고 위태위태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올리자. 이제 다시 간 겁니다. 그 최근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 300명쯤 되는 왕족들이나 이 권문 세가들을 호텔 2군데 잡아놓고 돈을 내면 풀어준다고 하는 것도요. 사우디 정부가 안고 있는 막대한 적자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산에 앞장선 건 사우디인데요. 이게 지금 감산의 또 다른 주요 배경이라는 거죠. 지금 사우디의 이 사실상 왕이 되어버린 빈살만 왕세자는 2016년 4월에 사우디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비전 2030을 발표를 해서 신도시도 만들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런다는데 이럴라 하면 현재 사우디의 국가 수입 갖고는 턱도 없다 보니 돈을 더 벌어야 그런 일들을 해서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산 노력을 했음에도 지난해 6월에 유가가 40달러로 추락하니까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미국의 세일 오일이 정산되고 또 이 감산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들, 좀 나라가 어려워서 내전을 하고 있거나 하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리비아는 감산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이런 나라가 석유를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유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고 떨어져 버렸어요. 또 미국은 사우디하고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을 가지고 과거에는 한 50불이 돼야 세일가스 오일이 수지가 맞았는데 이제는 30불 대까지도 맞췄다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기술이 발달해가. 자, 겉으로는 손익분기점이 70달러라 했는데 현재는 50달러로 낮췄다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미국은 30달러 대까지도 세일가스 오일을 낮춰놓고는 엄살을 뜨는 거죠. 산유국들 보고 지금 교란을 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가가 2년 반 만에 2017년 12월 말에 60달러를 돌파해서요. 이렇게 된 데는 지금 수요가 조금 늘어난 게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한 것도 있고 감산을 재연장한 것이 다 뒤섞여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유가는 역시 한 60달러 전후에서 형성될 건데 지난해보다는 한 5달러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산유국인 한국으로서는요 그동안에 저유가를 누렸는데요 이제 저유가 시대가 사실상 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옛날처럼 1버렐에 100수십억 불 하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세일가스 오일이요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 60불 정도 수준에서 장기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복지 무슨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면서요. SOC 예산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늘려서 뭐 동결됐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SOC라는 게 결국 뭡니까? 무슨 도로, 다리, 터널 이런 게 SOC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SOC고 결국 공공수주라고 건설업계에서 이야기하는 토목의 대부분이 다 이 SOC 예산입니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해버리니까 SOC 예산을 그쪽으로 다 써버리니까 4대강에 참여하지 않은 토목회사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SOC 예산이 올해 들어서 당장 줄어든 여파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 40대, 50대 일용직들, 기술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들들들 떠는 일자리 한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요. 일자리 늘린다고 복지 예산을 많이 써버리니까 SOC 예산이 줄었는데 SOC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덕이나 해외 수주도 없고 경기가 악화됐는데 이제 정부 발주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나오는 일자리였는데 이것도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해외 건설은 2년째 300억 달러가 미달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지방의 일자리는 4년간에 17만 개 건설 일자리가 감소를 했는데 올해 건설 분야에서만 4만 3천 명이 거리에 내몰릴 거라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토목 일을 하거나 건설회사 직원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권고 휴직을 하고 있고 사실상 회사에 나가라라는 통보로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갈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고 계속 이 정리해고와 이직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한 군데를 살린다고 이렇게 손을 대면 다른 군데에서 똑같은 이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하고를 비교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결과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최저임금은 지금 올해부터 7,53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체감에 따라서 사실상 만 원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업주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죠. 정부는 이런 어떤 노동자들한테 뭐 신규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월 13만 원인가 지원을 한다는데요. 그거 받아봐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7,530원에다가 주휴 수당을 갖다가 1,514원을 주게 되면 9,044원이 되고 여기에 1인당 4대 보험료가 월 14만 원인데 자 거기에 하루를 환산을 하면 이 804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848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숙식비나 교통비, 상여금 등을 별도 지급할 경우에는 벌써 만 원이 올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당 이 5840, 5일 8시간 근무로 했을 때보다 26만 5,056원이 많다는 거예요. 이 차액이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 휴일 수당을 하루치를 받도록 규정을 하는데 주당 5일을 일하면 6일치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넣게 되면요. 그럼 실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면 이거는 나중에 얼마가 되느냐. 13,000원, 4,000원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기업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월급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틀린다는 거죠. 연봉 3천만 원짜리라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1년에 6천만 원에 가까이 2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는 무슨 이런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 노무 관리 비용부터 또 각종 지원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을 하고 공간 사용 비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렇게 설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연봉 1억 원짜리 근로자를 한 명 둔다면 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땅값이 비싼데 대부분 대기업 빌딩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직원이 차지하는 개인 공간까지 포함하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마디로 2억짜리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항상 머리를 굴리는 것이 어떻게 굴려요? 사람을 줄여서 당장 나가는 비용을 막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절약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최저임금 만 원이라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14,000원,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생각지 않고요.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이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정규직이 되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좋아서 웃고 계신 모양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은 웃을 일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웃을 일인가? 다 좋은데요. 계산이라도 제대로 두들겨 보고 최저임금 만 원을 해야지 계산도 제대로 안 한 채 이 만 원을 밀어붙이니까 벌써 만 원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 원이 되면 얼마냐? 14,000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한국 경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임금 수준은요,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